이번에는 오늘 뭐 오후에 수업도 예정돼 있고 해서 1시를 넘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1시간 넘게 그냥 수업을 하겠습니다. 응? 자, 화장실 가실 분은 조용히 갔다 오시면 되겠어요. 자, 평등의 원칙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건 상식적으로만 접근하면 되고 뭐 별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의를 공부할 때 두 번째 줄에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원칙이죠. 응? 상식 차원에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동그라미 2번. 그것 좀 밑줄 쳐주세요. 위법하게 법에 어긋나게 국민한테 행정작용 행해졌어요. 평등 대우 주장하는 거 평등 원칙에 의해서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응?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예를 들어 인천시장이 누구한테 허가를 내줬는데 위법한 허가가 된 거야. 근데 위법한 허가지만 우리가 뒤에 공부할 뭐 신뢰보호 때문에 허가의 효력을 계속 유지시켜야 될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그거 보고 나도 허가 내줘. 위법한 허가는 안 돼. 평등해야 되잖아. 나한테도 허가 내줘. 이렇게 주장하는 거 허용될 수 없습니다. 응? 그게 허용되면 계속 위법한 허가를 계속해야 되잖아. 법치 행정에 어긋날 수 있죠. 그래서 그건 안 된다. 평등 원칙의 근거는 헌법 11조에 헌법 11조는 밑에 각 줄을 참고하시고요. 헌법 11조 헌법에까지 명시된 원칙입니다. 응? 자, 그다음에 그 외에 다른 거는 뭐 그냥 크게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할 게 없죠, 별로. 평등 원칙 너무 상식 차원에서는 적고. 근데 요거 평등 원칙은 조금 아까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이라고 그랬죠?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 어떤 뜻이 돼요? 합리적 이유 있는 차등 대우는 위법이 아닙니다. 문제 없습니다. 응?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등 대우. 예를 들어서 장애 있는 자에 대해서 주차 우선 구역 이런 거라든지, 그죠? 응? 또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 응? 합리적 이유 있어서 차등 대우. 국가 유공자에 대해서 무슨 취업이나 공무원 시험에서 우대 내지 가산점 주는 거, 이런 건 다 합리적 이유 있는 차등 대우, 그죠? 그런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결국은 합리적 이유 없이 없는 차별 대우하는 건 금지된다. 그런 거는 위법으로 본다. 이런 얘기다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는 그게 합리적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자, 한편 또 세부적으로 평등 원칙은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을 하면 안 되고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등 대우는 허용이 되는데, 합리적 이유가 있어도 또 너무 과도하게 차등을 하면 또 그건 문제가 됩니다. 응?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에게 공무원 시험 볼 때 가산점 주는 거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가산점을 주면 그건 또 문제가 있다. 이런 논리가 나옵니다. 응? 자, 그러면 판례를 보세요. 평등 원칙은 쉽게 말해 판례 몇 개만 공부하면 돼요. 응? 자, 그래서 판례 1번은 지금 말했죠. 같은 것을 같게 다루고 다른 건 다르게 취급하는 거다. 응? 읽고 지나가요.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42쪽에서 중간 보세요. 평등 원칙 위반이라고 해서 위법한 조치다라고 인정된 사례들이 나오죠. 시험에 나왔던 거 1번 판례. 1번 판례 꼭 체크하세요. 공무원 4명이서 당직 근무 대기 중 화투 쳤대요. 응? 고스톱 한 거야. 그죠? 근데 돈 내기 이런 건 아니었대. 응? 근데 이거 걸려가지고 징계를 받게 됐어요. 여러 가지 의무 위반, 응? 성실 의무 위반, 공무원에 여러 가지 의무가 있는데 의무 위반한테 징계를 하는데 이상해요. 4시 화투를 쳤는데 1명은 파면 3명은 견책이라는 징계. 견책이 가장 가벼운 징계예요. 그냥 꾸짖고 심할서 쓰라는 거야. 반성문 쓰는 거야. 응? 파면은 자르고 퇴직금도 반밖에 안 주는 거, 원칙은 가장 센 징계죠. 응?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자, 여기에 이렇게 앉아주세요. 당연히 파면을 당한 공무원이 소송을 한 거야. 응? 왜 나만 갖고 그래? 그지? 응? 그래서 결국 2가지 원칙 위반이라고 인정받았어요. 그죠? 응? 평등 원칙 위반이다. 왜 4시 똑같이 화투 쳤는데
별 이유도 없이 한 사람만 파면이냐? 이게 문제되고, 또 하나는 야 이게 근무 중에 한 것도 아니고, 응? 그 당직 근무 대기 중에 심심하다고 넷이 모여가지고 돈 내기 안 하고 붙인 거 가지고 파면까지 할 사안이냐? 그 정도가, 응? 그래서 비례 원칙에도 위반됐다. 그래서 평등 원칙, 비례 원칙 모두 위반이라고 판결한 사례. 그래서 1번. 그 다음에 꼭 해야 되는 거 5번 판례 꼭 맞아. 5번, 6번. 5번. 예. 자, 5번 판례는 플라스틱 제품의 폐기물 부담금 산출 기준, 그죠? 근데 여기 국내 제조업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플라스틱 제품 사서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폐기물로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그걸 업자들한테 이제 부과하나 봐요, 그죠? 그러면 그 업자는 그걸 다시 판매 가격에 얹어서 팔겠죠? 그럼 결국 우리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거지 뭐. 응? 근데 어쨌든 그 보니까 국내 제조업자는 킬로그램당 얼마로 이제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고, 응? 그다음에 수입하는 업자는 수입 가격의 몇 프로로 이렇게 규정을 해놨대요. 이 대통령이 만든 법 규정이, 행정에 관한 법 규정이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인정된 거다. 응? 아니 플라스틱 제품 폐기물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똑같을 텐데 수입업자에게는 아마 수입업자한테 불리한지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아니, 똑같은 제품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왜 한쪽은 무게를 아니고 매기고, 응? 한쪽은 수입 가격을 기준으로 매기냐? 아마 어느 한쪽이 불리하게 됐겠죠? 그러니까 문제 삼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6번도 좀 꽤 된 거지만, 자, 거기 보면 이건 청원경찰 인원 감축이라는 키워드로 기억하세요. 청원경찰 인원 감축. 그래서 읽어보면 그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시도에 지침을 내려서 각 시도가 고용하고 있는 청원경찰을 20% 줄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져 갔나 봐요, 그죠? 그래서 어느 도가 고용하고 있던 청원경찰을 20%를 줄여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줄일 것인가 고민하다가 기준을 만들었는데 시험 봐서 하위 성적자 어떻게 돼요? 응? 20%를 자른다. 그런데 아마 이게 뭐야? 야, 시험 보면 학력에 따라서 이 학교 많이 다닌 사람이 유리하지 않느냐, 뭐 이런 반발이 있었는지, 그렇다면 학력을 기준으로 두 집단으로 나누겠다.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 이하자 집단 그룹하고, 그다음에 중학교 중퇴 이상자 집단하고, 이렇게 두 그룹으로 청원경찰을 고용하고 있는 청원경찰을 나눈 후 같은 시험 문제를 보되 각 그룹마다 하위 20%를 자른다, 이렇게 된 거야. 응? 그렇죠? 이렇게 기준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문제다. 이번에는 어디서 문제 제기했어? 응? 고위 학력자 그룹에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응? 야, 이렇게 하면은 고위 학력자 그룹에서 점수 더 많이 맞고도 이 잘린단 말이야. 응? 그러면 애초에 뽑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뽑았냐? 똑같은 기준으로 뽑아놓고 자를 때는 서로 다르게 이렇게 그룹을 나눠서 20%를 적용하면 고학력자 그룹만 더 불리하게 된다는 주장이 인정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응? 그래서 그 선정 기준 정한 게 잘못됐다라고 판정한 사례로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꼭 알아둬야 돼요. 9번. 자, 예를 들어서 인천시 의회가 조례를 정해놨는데 뭐라 했어요? 인천시 의회에서 무슨 증인으로, 응? 좀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서 의회에 출석해라 하고 요구를 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안 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면서 문제가 된 건 뭐였어요? 끝부분에. 응?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금액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는 거죠. 응? 그게 문제된 거예요. 사회적 신분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해서 부과하도록 규정한 거 평등원칙 위반. 응? 예를 들어서 5급 공무원 지방의회에 나오라 그러는데 안 나온다, 출석 안 한다, 그러면 과태료를 뭐 더 많이 부과하고, 9급 공무원 출석하라는데 안 나온다 그러면 좀 적게 부과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사회적 신분에 따라 액수 달리 부과하도록 규정한 거는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인정됐다는 거. 9번. 그 다음에 10번 최근에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10번.
자, 그 밑줄 친 거 보면 뭐 집단 에너지 공급 시설에 대한 훼손 부담금의 부과율을 전기 공급 시설 등에 대한 훼손 부담금의 부과율보다 5배로 정해놓은 거. 이 규정이 역시 불평등한 규정이다. 응? 그러니까 뭐 집단 에너지 공급 시설은 대략 뭘까? 무슨 대단지 아파트에 전기 공급하는 뭐 변전소 같은 거요. 근데 이거를 산에다가 세운다고 쳐봐. 그럼 산 나무 베고 막 훼손해야 되지. 이런 경우하고 그냥 일반적인 전기 공급 시설 산에다 설치하면 산 나무 베고 해야 되지. 그런데 집단 에너지 공급 시설 이거 설치하는데 그 환경훼손 부담금 일반 그 전기 공급 시설보다 5배를 부과하도록 한 거는 너무 과도한 차등이다. 뭐 그렇게 인정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응? 5배 이건 너무 심하다. 응? 자, 그렇게 공부하고요. 다만 거기 참고사항으로 7번, 8번은 아직까지 시험에 한 번도 안 쓰였고 뭐 잘 안 낼 취지인 것 같아요. 네, 설명만 들어봐. 7번, 8번. 아까 자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어땠어요? 군복무 이유로 가산점 주는 거. 응? 그거 군복무했다는 이유로 가산점 주는 거 자체는 헌법재판소에서 평등원칙 위반이다. 즉 군대 가야 될 의무가 없는 여자와 여성과 그다음에 장애에 있어서 군대 못 가는 장애 있는 남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다. 응? 그리고 국가에 대한 의무를 법적으로 해야 될 의무를 이행했다는 이유로 공무원 시험, 공무원 진입에서 가산점을 줘가지고 주는 것 자체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그렇게 인정된 겁니다. 응? 그 다음에 8번은 그 이후에 또 7번 판결 이후에 문제가 된 거야. 왜냐면 이제 군복무 가산점이 공무원 시험에서 현역 같으면 5점을 줬어요. 평균 5점. 그랬는데 그리고 국가유공자 가산점은 10점을 줬었어. 그런데 지금 7번 헌재 결정에서 군복무 가산점 제도가 폐지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국가유공자 가산점은 10점 그대로 있고, 응? 그럼 예전에는 군복무 남자들 대부분 군복무 했으니까 5점의 격차를 있게 해줬는데 이제 10점이 벌어진 거야. 일반인들하고 그 국가유공자하고 10점. 그래서 국가유공자에게 가산점 주는 것 자체는 인정한다. 합리적 이유 있다고. 응? 하지만 10점이 벌어지게 이 격차 10점을 주는 건 너무 과도하다. 이게 주장을 했고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원칙이 5점으로 축소됐습니다. 응?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내 시험에는 안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온 지가 꽤 됐는데도 10년 이상 지났어도 안 내고 있어요. 응? 한 번도 안 낸 거 보니까 낼 가능성이 별로 없는가 봐. 응? 자, 이번엔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한 사례 1번. 참 오래된 건데도 지금 현실하고 맞지도 않는 건데도 내긴 내더라고. 또 어떤 사람은 출제자가 그래서 일반직 직원 정년하고 전화교환 직렬의 정년을 차등 둔 거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응? 그러니까 전화교환 직렬의 직원들은 99.9%가 여성인데다가 24시간 교대 근무하고 그러니까 체력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아마 정년에 줄여놓은 거 합리적 이유 있다고 인정한 거 1번. 그 다음에 2번은 뭐 별거는 없죠. 징계 받는데 뉘우치냐 안 뉘우치냐에 따라서 개전의 정의라는 말이 나와. 2번 읽다 보면 끝에 첫째 끝에 개전의 정의 쉽게 말하면 뉘우치는 감정을 말해요. 응? 뉘우치냐 안 뉘우치냐에 따라서 차등 두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3번 3번 판례 뒤에도 또 실내보원칙 할 때 나오겠지만 3번 체크해 꼭 공부하세요. 3번 판례 보면 넷째 줄에 형평의 원칙이라고 써있죠? 이 평등원칙의 또 다른 말이에요. 형평. 응? 우리 형평성이 안 맞다 그런 말 얘기하잖아. 형평이 뭐 저울 형자에 평등할 때 평자니까 평등원칙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응? 결국 평등원칙의 위반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내용이 뭐예요? 응? 개인택시 면허제도의 성격상 면허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 우선순위 요건을 강화하고 그 요건을 변경하면서 유예기간을 안 뒀다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다. 이랬습니다. 그죠? 요거만 읽어갖고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받으려고 그래. 예를 들어 인천시장으로부터 시도지사가 발급해 주니까 인천시장으로부터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면허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규정이 있단 말이야. 규정을 보니까 예를 들어 무사고 운전 경력 5년 이런 게 요건이 하나야. 그래서 자기가 지금 무사고 운전 5년 경력 거의 다 채웠어. 조금만 더 하면 돼. 조심해서 운전하고 5년 채워갖고 신청을 했어. 그런데 거부당했어. 왜? 바로 직전에 개정이 됐대요. 요건이. 무사고 운전 경력 10년으로 연장이 됐다는 거야. 응? 당신은 요건에 안 맞으니 면허 거부. 그래가지고 거부했어. 이 사람이 열받는 거야. 아니 개인 택시 면허 받는데, 응? 그 뭐야? 첫 번째. 야, 그걸 바로 얼마 전까지는 5년으로 돼 있었는데 바로 10년으로 바꾸냐? 응? 그러면 바꾸면 당장 시행하는 게 아니고 뭐 1, 2년이라도 유예 기간을 두고 언제부터 적용한다 이래야 되지 않냐? 바꾸자마자 바로 적용하는 게 적용하는 게 어딨냐? 이거 하나 문제 삼았고, 또 하나는 야, 그러면 똑같이 개인 택시 면허 받는데 누구는 무사고 운전 5년만 채워도 받은 사람 이전 사람 받았고 누구는 10년을 채워야 되고, 응? 이 형평이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한 거야. 그러나 이제 뭘 중시했냐면 개인 택시 면허라는 거 우리가 이제 행정법적으로 특허라는 조치예요. 특허에 해당하는 조치로서 이거는 원래 행정기관의 재량에 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법이 정한 요건에 맞다고 무조건 해줘야 될 의무는 아니고 여러 가지를 참작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재량이라는 게 부여된 조치입니다. 응? 그런데 개인 택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에 첫째 줄에 택시 숫자가 탄력적으로 조정돼야 될 필요가 있어. 응? 예를 들어서 뭐 인천시의 아시안게임이라든지 무슨 대규모 국제 행사를 개최해서 외국으로부터 손님이 많이 온다. 택시가 좀 더 부족한 것으로 예상. 택시 숫자가 좀 더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개인 택시 면허 내주는 요건을 조금 완화해서 쉽게 면허를 내줘서 좀 택시를 좀 늘리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택시를 좀 줄여야 되겠다. 그러면 면허 요건을 강화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면허 발급을 줄임으로써 자연 감소하고 더불어서 택시 숫자를 감소시키고, 이걸 그래 첫째죠. 그때 상황에 따라 매년 면허 숫자를 조절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 개인 택시 면허 제도의 성격을 고려할 때라는 전제를 깔고, 예를 들어 인천시장이 면허 요건을 강화하고, 응? 유예 기간 안 두고 바로 시행했다 하더라도 신뢰보 원칙이나 평등 원칙에 위반된 거라고 볼 수 없다. 두 개의 원칙 모두의 위반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5번 판례 꼭 체크하세요. 5번. 비교 대상은 주유소하고 LPG 충전소. 저 대전광역시에 가면 대덕구라는 데가 있고 거기가 이제 국가적인 어떤 대규모 연구소들이 많아요. 그죠? 대덕 연구단지 내에 주유소 허가는 내줄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놓으면서 LPG 충전소 허가는 금지시키고 있는 규정은 평등원칙의 위반이 아니다. 그죠? 이유는 뭐야? LPG가 더 위험하다는 거야. 응? 폭발 위험이 더 크다. 응? 그런 이유로 합리적 이유 있다고 봤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는 주로 시험에 어떤 거 보면 12번. 12번. 12번은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인천광역시 내에 아주 우리나라 천주교 도입된 이후 오래된 성당이 있어. 오래된 건물. 응? 건물로서도 역사적 가치가 있고, 그래서 뭐 그 천주교 신자를 비롯해서 일반 관광객들도 많이 와. 그 오래된 무슨 양식의 건물 그래가지고 지자체가 이거 여기를 잘 관광지로 조성해서 좀 지자체도 많이 홍보하고 관광 수입도 좀 재정 수입도 없고 이런 목적으로 그 부근을 이제 잘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뭐 했어? 그 성당 주변에 개인 땅들을 강제로 수용을 한 거야. 아까 수용이란 말 나왔었죠? 땅값 보상해주고 강제로 뺏는 거야. 그래갖고 거기를 이제 조성하려고. 그랬더니 그 땅 뺏긴 사람이 문제 제기한 거야. 야, 뭐 성당 뭐 특정 종교 우대하냐 이러고 이제 싸운 거야. 응? 근데 이게 종교 우대하려고 그러는 게 맞지 않느냐? 관광지 조성 사업이라는 어떤 공익 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수용하는 거지, 이게 특정 종교 우대 이게하고는 관련 없는 거다라는 취지에서 위법 아님 이렇게 판결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시험에 나왔던 거 16번. 16번을 보면 자, 여기에 이제
미신고 집회 나오고 미신고 시위 나오고 그래요. 응? 그러니까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집회를 5개 집회를 가지거나 5개 시위를 하려면 사전에 경찰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응? 우리나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그러면 근데 여러분 요걸 생각해봐. 집회하고 시위 중에 어떤 게 사회 질서에 해를 끼치는 측면이 클까요? 집회는 일정한 한 장소에 모여서 자기들의 주장을 펼치는 거고 시위는 가두행진같이 행진하면서 도로를 행진하거나 그런 거잖아. 그죠? 아무래도 사회 질서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시위가 더 심하죠. 응? 그렇다면 더 사회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큰 시위에 대해서는 신고 안 하고 시위하면 거기에 대해서 더 벌을 무겁게 주고 그보다 집회 신고 안 하고 집회하는 건 좀 약하게 줘야지. 왜 똑같이 미신고 집회나 미신고 주최나 시위나 똑같은 정도로 처벌하는 규정을 뒀느냐? 이걸 문제 삼았었죠. 네, 근데 결국 그거는 법을 만드는 입법자의 정책적 재량이다. 뭐 이런 이유예요. 응? 그래서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18번을 보면 자 여러분들은 지금 경찰 공무원 준비는 아니고 행정공무원 준비죠? 그러면 행정공무원은 행정직 공무원은 어떻게 돼요? 한번 징계받았고 파면이나 해임을 당하지 다시 공무원 될 수 있는 자격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즉 파면당하면 5년 지나면 파면 뒤 5년 지나면 다시 공무원 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해임을 받으면 3년 지나면 다시 공무원 될 수 있는 자격이 일단 인정이 돼요. 그러나 경찰 공무원은 한번 징계받아서 파면 해임되면 경찰 공무원은 영원히 될 수 없어요. 규정이 경찰공무원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어떤 경찰 공무원이 문제 제기를 한 거지. 왜 경찰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들하고 달리 파면이나 해임당하면 다시는 영원히 경찰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했느냐? 불평등 주장을 했지만 일반 행정공무원보다 경찰 공무원은 특히 법 준수 및 법 집행을 주로 담당하는 거냐? 법 위반자 주로 검거하고 처벌하고 그죠? 이런 역할하는 공무원의 특수성상 파면 해임당하면 다시 경찰 공무원 될 수 없도록 한 거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이유입니다. 18번. 자, 지금 말씀드린 판례들은 다 시험에 최소 한 번 이상은 다 나왔던 판례들이고 다만 맨 위에 7번은 내가 그 밑줄을 쳐놨어요. 근데 시험에는 나온 적은 없지만 내가 상식적으로 알아둡시다. 우리 인천광역시장 몇 번까지 할 수 있을까? 응? 당선되면 죽을 때까지? 그건 아니에요. 3번까지만 할 수 있어요. 응? 그러니까 최장 12년 할 수 있는 거야. 응? 3번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나라 또 대통령은 딱 한 번만 하죠. 응? 근데 국회의원은 당선만 되면 죽을 때까지. 응? 그러면 시의원은 인천광역 시의원은 혹시 당선만 되면 죽을 때까지. 응? 할 수 있어요. 그래갖고 왜 도지사 같은 시장, 군수구청장, 도지사 같은 지방자치단체장만 왜 3번까지만 할 수 있게 제한을 했느냐? 뭐 시의원, 도의원, 응?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은 다 당선만 되면 제한 없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규정하면서 불평등하다 주장했지만 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장은 한 지역에 그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자다. 근데 이게 장기간 집권하면 자기의 소왕국을 만든다. 우리나라 문화풍토상. 응? 어쩌고 해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 이걸 제안하는 이유가. 응? 어떤 사람이 한 10년만 해봐. 그럼 다 그 공무원들 다 그쪽 계열에 줄 서고 하여튼 뭐 소왕국이 되는 거야. 응? 10년까지 안 가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죠. 자, 그 다음 우리 45쪽에 네 번째 좀 생소한 못 들어본 말이라고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 그죠? 또는 자기구속 법리 원칙이라는 대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응? 내용은 차이 없고 자기구속 원칙이라고 할 때 먼저 생각할 거는 이거야. 평등 원칙부터 생각하는 거야. 행정기관은 특히 국회가 행정에 관한 법률을 만들면 법률을 평등하게 국민한테 적용, 집행해야 됩니다. 평등 원칙에 따라. 원래 평등 원칙은 그렇게 해서 국회가 만든 법률을 평등하게
집행해야 된다의 포인트가 있었어.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은 국회가 법률을 만들어도 세세한 것까지는 못 정해요. 그러니까 막 세세한 것 또 뭐 공무원들 뭐 아주 세부적인 사무 처리 기준은 행정기관이 주로 만들어 놓고 그에 따라 공무원들 업무 처리하게 많이 합니다. 지침 만들어 놓고. 그런데 행정기관이 스스로 만든 업무 처리 지침 같은 것도 불평등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자기구속이에요. 여기서 자기는 행정기관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죠. 행정기관 자기 스스로가 만든 기준, 어떤 사무처리 기준이 있거나 어떤 지침이 있으면 그걸 평등하게 적용해야지 그걸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하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다. 그 내용적으로는 평등 원칙과 같은데, 응? 다만 뭘 평등하게 적용하도록 하느냐, 이게 좀 차이예요. 즉 자기구속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면 행정기관 자기가 만든 기준에 구속돼야 된다는 겁니다. 응? 뜻은 그거예요. 평등원칙하고 똑같다고 보고 행정기관 자기가 만든 기준에 구속돼서 불평등하게 적용하지 말고 자기가 만든 기준을 평등하게 적용해야 된다.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응? 말만 용어만 생소할 뿐 내용은 평등원칙하고 같은 거예요. 응? 응. 자, 그래서 그 뭐 여기서는 1번 의의에서 동그라미 1번 정도만 체크하세요. 그죠? 네. 동그라미 2, 3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가볍게 읽고 진행하면 돼요. 그죠? 다음에 근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응? 그러면 네. 행정기관이 자기가 만든 사무처리 기준 어떤 이런 거를 국민한테 평등하게 적용해야 된다. 이거는 근거, 학설과 판례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걸 잘 비교하세요. 자, 학자들은 어디서 주로 근거를 찾는 견해가 대세래? 네? 동그라미 1번의 학설은 첫째 평등원칙을 근거로 했어요. 그죠? 행정기관 지가 만든 기준도 행정기관 자기 스스로 만든 기준도 평등하게 적용해야 된다. 네? 평등원칙의 근거를 찾죠? 한편 동그라미 2번 판례는 평등원칙만 되는 게 아니라 평등원칙도 될 수 있고 또는 신뢰원칙도 될 수 있고 응? 신뢰원칙은 뒤에 공부한 단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평등원칙이나 신뢰원칙 모두 뭐가 된대? 다 자기구속의 법리의 근거가 될 수 있대요. 응? 둘 다 된다고 보는 게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신뢰원칙은 예를 들면 행정기관이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계속 우리 아까 행정선례법 얘기했잖아. 행정기관이 어떤 기준 만들어서 같은 방식으로 계속 처리를 해와. 그럼 대다수 사람들이 저런 사안은 저렇게 처리하는구나 하고 이제 일반적으로 신뢰를 하게 되는 경우에 그와 한 불합리한 이유로 그와 다르게 적용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응? 다 이거 행정선례법하고도 같은 얘기고 행정선례법 인정하는 바탕에는 신뢰보호, 국민의 신뢰보호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연결이 되겠습니다. 응? 자, 동그라미 2번까지 학설과 판례 꼭 잘 체크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능이 이제 동그라미 1, 2, 3번 이렇게 돼 있지만 특히 1번을 세 줄만 공부하세요. 자, 자기구속 원칙은 평등원칙 내지는 신뢰보호 원칙을 바탕으로. 자, 뭐야? 여러분들 아까 배운 용어 또 난다. 법규라는 말 나오고 비가 붙었어. 그러니까 법규가 뭐였어? 국민하고의 효력 있는 법을 법규라고 부른다 그랬죠? 비법규니까 국민하고 사이에까지는 효력이 없는 법인 행정 중 내부법인 행정규칙. 행정기관이 스스로 만드는 거야. 이거 행정규칙이라는 거. 행정기관이 만든 사무처리 기준 같은 거예요. 응? 그런데 국민하고 사이 효력이 없는 법인 행정규칙을 공무원들이 어떻게 돼? 불합리한 이유로 불평등하게 적용하면 안 되기는 구속을 받기 때문에 만약 불평등하게 적용하면 자기구속 원칙 내지 평등원칙 위반했다고 위법이 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은 그 기준을 공평하게 적용해야 될 구속을 받는 거예요. 결국 국민하고 사이에. 응?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행정규칙이 마치 국민하고의 효력 있는 법처럼 그렇게 성격이 변화되도록 하는 기능을 합니다. 응? 그래서 1번 비법규인 행정규칙을 국민하고 사이에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 국민하고 사이에 효력 갖는 법으로 기능 역할을 하도록 전환시키는 그런 매개규범 내지 전환규범의 기능을 한다. 이런 말을 씁니다. 응? 예전에 질문이 요 내용을 질문으로 하면서 문제가 이런 역할하는 원칙이 뭐냐 물어봤어요. 응? 그러면 답이 자기구속의 원칙을 답으로 해도 되고 자기구속 원칙이 답이 없으면 평등원칙을 답으로 해도 되고. 응?
평등 원칙이나 자기 구속의 원칙 둘 다 답이 돼요. 그러니까 답지에 평등 원칙과 자기 구속 원칙을 둘 다 쓸 수는 없어요. 둘 다 제시해 놓으면 복수 정답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평등 원칙 하나만 써놓고 답을 고르라고 하든가 자기 구성 원칙 하나만 써놓고 해요. 응? 그러면 돼요. 그 다음에 기능에서 동그라미 2, 3번은 뭐 그냥 여러분 참고 삼아서 좀 읽어보세요. 또 잘 모르는 부분은 뒤에 가면 또 나오게 되니까. 그 다음에 적용 영역 동그라미 1, 2번 체크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은 즉 재량 영역에서만 적용되고 두 번째 걸 기속 영역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 약간은 생소한 단어가 쓰였습니다. 재량 영역이란 건 법에 의해서 행정기관에게 알아서 할 여지가 주어져 있는 그런 영역. 그런 영역이라면 행정기관이 알아서 뭔가 기준도 만들고 뭘 정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구속 원칙은 행정기관이 자기 스스로 뭔가 기준 만들어 놓고 했을 때 그거를 불공평하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스스로 뭔가 기준을 만들 수 있는 영역이 재량 영역이에요. 근데 기속 영역은 뭐야? 행정기관이 뭐 스스로 뭐 기준을 정하고 이럴 수가 없어요. 그냥 법률에서 정한 그대로만 하도록 돼 있는 행위가 기속행위 영역이에요. 거기서 행정기관이 스스로 기준을 만들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스스로 만든 기준을 불합리한 사유로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 이런 걸 말할 여지가 없게 되죠.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2번. 재량준칙에 이 재량준칙 행정기관이 스스로 만든 재량행사 기준, 즉 사무처리 기준이에요. 그런 거에서만 이제 이 기준을 불공평하게 적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데 법령 해석 규칙이라는 것도 행정 규칙의 한 종류 일종이야. 이것도 행정기관이 정해놓는 거 만들어 놓기는 하지만 행정기관이 법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행정기관이 전국에 있는 막 행정기관마다 다 법 다르게 해석해서 적용할까봐 이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법의 의미는 이런 거고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적용하라는 거야. 그래서 상급기관이 이 법 해석해가지고 그 기준 정해서 내려보냅니다. 하급 기관들 다 전국의 기관들 지키라고. 이런 게 법령 해석 규칙이라는 건데, 근데 행정기관이 만든 법 해석 기준에 그대로 맞게 처리했다고 해서 적법이라고 법원이 인정할까요? 아닙니다. 법에 대한 해석권은 법원에게 있어요. 그 법원이 행정기관이 만든 해석 기준대로 법 집행했다고 적법이라고 보고 해석 기준 안 따랐다고 위법이라고 보냐? 전혀 그거를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법원이 최종적인 법 해석권을 가기 때문에 법원이 알아서 법을 해석하고 그에 따라 행정기관이 공무원이 한 조치가 위법인지 적법인지를 판단을 하는 거지, 행정조직 안에서 만들어 놓은 법 해석 기준 이거에 따랐다 안 따랐다 해서 적법 위법이 판단되는 거 아니란 말이야. 응?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따라야 될 어떤 그 법적 구속력 이런 의미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응? 그래서 그 법령 해석 규칙은 얘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말이 좀 어려울 거야. 잘은 안 내는 거지만 그런 배경이 깔려 있는 거다. 응? 법에 대한 최종 해석권은 법원이 갖는 거기 때문에 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응? 그 다음에 적용 요건 및 한계에서 동그라미 1번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은 뭐야? 행정선례의 존재. 응? 행정선례라는 건 행정기관이 기준 만들어서, 사무처리 기준 만들어서 한 번이라도 적용한 예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선례가. 자, 우리가 주로 이제 우리 평등원칙, 신뢰원칙 이걸 근거로 인정한다 그랬죠? 그러면 행정기관이 기준을 만들어서 쟤한테 그 기준대로 적용하는 걸 봤어 내가. 근데 나한테는 불리하게 다른 기준을 적용해. 불리한 기준을. 비교해서 불평등하다. 비교 대상이 있어야 불평등, 평등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남한테, 다른 사람한테 기준대로 하는 걸 보고 신뢰를 했다. 왜 저 사람한테는 저런 기준대로 쭉 해주면서 왜 남한테만 불리하게 하느냐? 신뢰보호에 어긋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최소한 행정기관이 기준을 만들어서 한 번이라도 그 기준대로 적용한 선례가 있어야 이 평등원칙 위반이네, 자기구성원칙 위반이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지. 행정기관이 기준을 만들어 놓고 아직은 기준을 만들었다고 발표만 했지 아마 한 번도 아직 적용한 예가 없다면 비교 대상도 없잖아. 그러니까 왜 나한테만 이렇게 기준과 다르게 하냐?
이건 불평등에서 위법이야, 자기 구성원칙이야, 이렇게 말하기 어렵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행정선례가 존재해야 된다. 응? 따라서 두 번째 줄 뭐야? 행정기관이 재량준칙이랑 행정위원회 만든 사무처리 기준이라고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해요. 그 행정기관이 재량준칙, 사무처리 준칙을 만들어서 이런 거 만들었다고 공표만 했을 뿐 아직 아무한테도 그 기준대로 적용한 선례가 없다면 자기구성 원칙 위반이다 이런 거 주장해서 뭐야? 구제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응? 적용되기 어렵다. 자,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 예. 동종의 사안에만 적용. 이것도 평등원칙을 생각해봐. 아까 평등원칙은 합리적 이유 있는 차등 대우는 허용한다 그랬죠?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금지하는 거지. 그럼 이것도 어떻게 돼요? 바탕에 평등원칙 깔려 있는 거죠, 자기구성원칙.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제까지 행정위원회 사무처리 기준을 만들어서 쭉 기준대로 적용을 해왔는데 어떤 케이스에는 이거 예전하고 좀 다르게 특수한 취급이 필요해. 그럼 기준과 다르게 적용해 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다르게 적용하더라도 자기구성 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응? 그러니까 이형적이거나 특수한 취급이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는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까지 그것까지 막는 건 아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되고요.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동그라미 3번이에요. 응? 행정 선례 내지 관행이 적법한 경우에면 조금 아까 여러분 뭐 평등원칙 부분에서 뭐 공부했어? 응? 이제까지 행정기관이 해온 조치가 위법한 행정작용일 경우에는 평등 주장을 하면서 나한테도 위법한 조치 해줘. 응? 법에 어긋난 조치만 나한테도 해줘. 이렇게 요구하는 거 인정 안 된다. 그 얘기야, 그 얘기. 응?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기존에 기준 만들어서 누구한테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해왔던 조치가 위법이라는 게 뒤늦게 판명이 났어. 그 다음에는 야 이전에 해왔던 게 위법일지라도 나도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니까 그것도 나한테 해줘 이렇게 요구할 수 없다는 거죠. 행정기관은 그렇게 해줘야 될 동일하게 해줘야 될 구속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기준을 동일하게 해줘. 왜? 그렇게 되면 아까 말했듯이 위법한 조치 계속 나가야 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동그라미 3번이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응? 그러면 확인 차원에서 판례를 또 읽어보죠. 응? 자, 그 1번하고 3번 판례 같은 내용의 판례입니다. 다만 1번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내용이고 3번은 대법원이 결정한 내용입니다. 응? 자, 1번이 되게 중요한데요. 자, 저기 밑줄 친 거 보세요. 앞부분도 행정규칙. 이제 조금은 행정규칙이란 말이 나오면 이거는 행정조직 내부의 법으로 조직 구성원들한테만 적용되는 법이지 일반 국민들한테 적용되는 법은 아니라서 우리가 법규성이 없다, 법규가 아니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 자꾸 반복되고 있죠. 꼭 판결문도 그러잖아. 본래 우리가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법으로 보는 거는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갖는 법이다. 응? 법일 뿐 일반적으로 국민한테까지 효력이 있는 건 아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어떻게 돼? 재량권 행사의 규칙인 행정규칙. 그러니까 이걸 줄여서 재량준칙이라고 또 줄여 말하기도 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행정조직 내부에서 사무처리 기준 만들어갖고 이제 뭐야? 되풀이 시행되어 관행까지 만들어졌대. 응?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재량준칙이 정한 대로 같은 상황이면 똑같은 기준대로 처리해주겠구나 신뢰를 갖게 될 것이고 응? 또 평등원칙에 따라 나도 같은 상황이니까 똑같이 대우해주겠지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따라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우리 아까 판례는 평등원칙도 근거가 되고 신뢰원칙도 근거가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밑줄 쳐야 될 부분이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그죠? 이미 확인하는 거죠. 아까 공부한 거. 그에 따라 행정기관은 이제 상대방 국민에 대해서 어떻게 돼? 그 규칙, 행정기관 자기가 만든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 구속을 당하게 돼요. 여기도 자기 구속. 밑줄 쳐요. 이 판례 괄호넣기로 문제 나왔었어요. 한 세네 군데, 네 군데가 괄호넣기 하고 알맞은 들어갈 말 틀린 거 뭐 이런 거 고르고 자기 구속을 당하게 되고. 자, 이럴 경우에는 원래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 있는 법이고 국민한테 효력 없는 법이 마지막 줄에 뭐 한대? 대외적 구속력을 갖게 돼. 대외적 구속력이 국민에게까지도 효력 갖는 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하고 사이에서도 공무원들이 지켜야 될 법이 돼버리는 거야. 응? 그렇죠? 원래 조직 내부법이. 응? 자,
그래서 1번 판례 알아두고요. 꼭 알아두고요. 그래서 3번은 조금 더 길게 썼는데 우리 대법원도 헌법재판소 결정과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골자가 그거야. 행정규칙이라고 하는 종류의 법은 일반적으로 뭐야?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법이지 국민에 의해서까지 효력받는 법은 아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행정규칙에 위반하면 조직 내부에서 징계는 받을 수 있어도 그 위반하는 행위가 국민하고 사이까지 위법이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국민은 공무원이 행정규칙을 위반했다. 그래서 그거를 이유로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거다. 하지만 아무리 행정규칙이라도 공무원이 불평등하게 적용한다든지 해서 그런 얘기하죠. 그럴 때는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게 되고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돼? 상대방 국민은 행정기관이 공무원이 행정규칙을 위반했다고 위법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위법이라고 주장해서 구제받을 길이 열린다? 응? 평등원칙 위반, 자기구속원칙 위반이다 라는 이유를 주장을 해서 구제받을 길이 열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응? 참고적으로 그냥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괜찮아요. 1번이 일단 제일 중요. 그 다음에 자 4번 판례. 그 앞에 세 줄을 중시하세요. 재량준칙의 공표만으로. 공표만으로는 하는 건 뭐야? 이런 행정사무처리 기준 만들었다라고 발표만 했지 아직 한 번도 적용한 예가 없어. 공표만으로는 아직 국민이 믿게 만들 만한 어떤 조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아직 되풀이 누구한테 적용한 선례가 없단 말이야. 하나도. 그러니까 국민이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뢰를 갖게 됐다고 볼 수도 없고 또 재량준칙이 일단 공표되었더라도 아직 되풀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자기구성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여기까지가 핵심입니다. 응? 공표만으로는 자기구성 원칙에 구속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적용되지 않는다. 꼭 알아두고. 자 5번 판례. 첫째 그때 밑줄 부분에 뭐로 시작합니까? 위법한으로 출발하죠. 자 여기서 행정처분이란 말 지금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행정위원회 국민한테 위법한 행정조치를 계속 해왔어. 물론 알면서 하지는 않았겠지. 모르고 했는데 나중에 위법한 조치라고 판명이 났어. 응? 그러면 이제 행정위원 이거 하면 안 돼. 그러면 더 이상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도 해달라고 신청해 왔어. 그 동일한 취급 해줘야 돼요? 동일한 해줘야 될 의무? 없죠. 아까 했지? 위법한 조치가 계속되어 온 경우 국민은 평등 내세워서 자기한테도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고 반대로 행정위원회는 예전에 해왔던 대로 똑같이 해줘야 될 의무는 없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응? 5번 했죠? 그 다음에 6번. 자 6번 판례도 공부했어요. 실제 공원구역가들에게 경계를 여기서 국립공원의 경계 측량 잘못했던 거야. 측량 잘못해가지고 표지판도 잘못 설치해놨어. 그죠? 그런데 10수년이 지나서야 착오를 발견했어. 그래서 지형도를 수정했다 하더라도 실내보호의 원칙 위반도 아니고 자기구속 원칙도 위반이 아니래요. 응? 근데 여기에 핵심은 첫째 끝에 10수년 후에 착오 발견. 이 말 속에서는 행정위원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었다는 거야? 모르고 있었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측량 잘못하고 표지판 잘못 세운 거 10수년 동안 모르고 있다가 10수년이 지나서야 알게 됐어. 알자마자 바로 잡았어. 응? 그러면 원래 이게 알면서도 바로 잡지 않고 방치해 놓으면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그런데 그동안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잡을 수 없었다 이거지. 몰랐기 때문에. 응? 그래서 10수년 후에서야 착오를 발견하여 수정한 거 여러 원칙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 모르고 있었다는 게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에는 요새 강조되는 또 신뢰보호의 원칙입니다. 그죠? 조금 이 원칙들 중에서 내용이 가장 좀 긴 거예요. 자, 우선 의의에서 동그라미 1번은 설명 생략. 응?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세금 면제해 줄게 약속했어. 행정위원회. 그럼 믿었는데 나중에 세금 부과한다? 이럴 때 여러분 반발하겠지. 반발할 수 있는 근거 바로 신뢰 어긋나는 조치다. 신뢰 보호해라. 신뢰 보호하자면 세금 부과 안 한다고 했으니
부과한 걸 취소해라. 싸워야 되겠죠? 응? 건축허가 나 건축허가 이거 내가 어디 내 땅 어디다가 몇 층 높이 무슨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궁금해. 이거 건축허가 될 수 있는 상황인지. 그래서 시청 찾아가서 담당 공무원한테 내가 어디 내 땅에다 무슨 건물을 지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상세히 설명을 했어 구체적으로. 그랬더니 건축허가 된대. 되는 거니까 걱정 말라. 응? 서류만 내면 허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 이제 막 계약했지 막. 응? 건축회사하고 뭐 다 계약하고 힘드니까 응? 다 했어. 그리고 이제 실제 건축허가를 신청했더니 엉뚱한 이유를 들어서 건축허가 거부.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때 이거 위법이야. 거부한 거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원칙이 바로 신뢰 원칙. 뭐 된다고 해주다 그랬잖냐. 약속 위반. 약속 안 지켜. 그죠?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에 하나 꼭 알아둬. 우리가 이제 신뢰 원칙 원래 독일의 판례에서 나온 거야. 응? 두 번째 줄에 무슨 원칙? 영미법계. 두 번째 근데 영미법계. 영미법에서는 신뢰보 원칙이라는 용어 대신에 유사한 원칙을 인정해. 금반원의 법리라고 인정한다. 요 사실. 응? 금반원의 법리는 뭐 한자 풀면 말한 것과 반대되는 행동 금지한다. 이런 얘기죠. 응? 그럼 유사하겠죠? 네, 금반원의 법리. 자, 상가리 본 근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한 논점이고요. 우선 1번. 예. 신뢰보 원칙은 자 밑줄 어디서 나온대요? 법치국가 원리의 내용 중 어디서? 법적 안정성. 여기까지. 법치국가 원리의 내용 중 법적 안정.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법적 안정성입니다. 국가와 국민과의 행정을 둘러싼 관계를 안정성 있게 해야 된다. 응? 괄호 속에 있듯이 법률 적합성 원칙에서 도출된다 그러면 틀립니다. 응? 그러면 내 부연 설명은 법률 적합성은 쉽게 말하면 합법성, 법대로 하는 거. 응?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란 말이야. 지금 그거를 약간의 그림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우리나라 헌법의 선언하고 있는 헌법상의 법치국가 원리라고 하는 게 두 가지의 원칙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용어상 법률 적합성이에요. 이거는 만들어진 법대로 하는 거. 응?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법적인 안정성, 법적 안정성이라는 이 두 가지로 이랬어요. 뭐 각각 원칙 붙였으면 되죠. 근데 옛날에는 요것만을 법치국가 원리의 내용으로 봤어요. 법대로 하는 거. 응?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이런 겁니다. 자, 내가 영업 허가내달라고 신청을 했어. 응? 행정위원이 뭐 서류랑 뭐 가져오래. 그래갖고 다 갖다 냈어. 시킨대요. 그래갖고 허가가 나왔어. 그러나 나는 막 투자해가지고 영업을 벌써 한 1년째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1년 지나서 행정위원이 갑자기 뭐야? 거기 허가 내주면 안 되는 곳인데 잘못 알고 허가 내줬다. 응? 허가 취소해야 되겠대. 위법하게 허가가 된 거니까 법에 어긋나는 허가가 나왔으니 없던 일로 허가를 취소해야 되겠대. 그러면 어떤 상황이 돼? 행정기관은 행정은 법대로 해야 되는 거니까. 응? 위법한 허가가 됐으니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근데 나는 아무 잘못도 없다. 시키는 대로 다 했고 내라는 거 다 했고 그래서 허가 나왔고 나는 그거 완전히 적법한 허가라고 다 완전히 믿고 지금 투자해서 1년이나 영업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행정위원 당신들이 잘못 알고 허가 내줘놓고 왜 나만 억울하게 허가를 취소당해야 되느냐? 응? 이게 위법한 허가라도 아무 잘못 없이 적법한 허가로 믿고 투자해서 영업 중인 나의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허가 효력 위법이지만 그대로 인정해달라. 나는 이게 상대방 국민의 주장. 그지? 그러면 상대방은 뭘 근거로 하는 거야? 국민과의 안정적인 관계, 법적인 안정성. 이걸 근거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라. 그래서 위법한 허가지만 허가 효력을 유지해달라. 이게 유지해야 된다. 이게 상대방 국민의 주장. 근데 행정위원은 뭐 주장해? 행정은 법대로 해야 되는 거야. 법대로 하자면 위법한 허가니까 허가 취소해야 돼. 이게 충돌한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옛날 같으면 법치국가 원리란 전부 이거만 생각했어. 법대로 하는 것만. 그리고 허가 취소하는 건 당연하게 생각했어. 그러나 2차 대전 이후부터
야, 이게 이 법치국가 관련한 게 무조건 법대로 하는 것만이 최고가 아니고 국민하고 사이에 안정성 있는 법적 생활에 있어서 안정성을 확보해가는 것도 엄청 중요한 거다. 그래서 오늘날의 법치국가 원리라는 건 두 개의 수레바퀴로 굴러가는 거지. 거다 이렇게 얘기해. 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국민의 잘못 없는 신뢰는 보호돼야 된다라는 건 법적 안정성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지금 이게 충돌이 된다. 지금 내가 사례로 든 게 예를 든 게 지금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자니 어떻게 돼? 위법한 허가를 그대로 유지시켜야 되고 법대로 하자니 합법성 이거를 강조하자니 위법한 허가니 취소를 해야 되고 결국 이렇게 충돌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게. 그렇지 않아요? 응? 둘이 충돌해. 옛날에는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됐으니까 갈등이 없었는데 지금은 충돌이 된단 말이야. 응?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런 문제도 생기죠. 그래서 이제 신뢰보호원칙 끝부분함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런 것도 나옵니다. 응? 응. 자, 일단 결론부터 내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 국민의 신뢰 보호를 우선해서 위법한 허가를 유지시켜줘야 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위법한 허가니 적법성, 합법성을 기준해서 위법한 허가 취소해야 맞나요? 어떻게 맞아요? 그건 그때그때 달라요가 정답이에요. 아까 우리 비례원칙 보듯이 이거 허가를 취소해야 될 중대한 공익목적의 필요성이 더 크다. 상대방 불이익보다. 그러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와서 허가를 굳이 취소해서 얻는 어떤 공익목적 별로 크지 않은 반면 허가를 취소당하는 상대방 국민의 피해가 워낙 크다면 이거는 취소하면 위법 그대로 납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아까 수익적 처분 취소할 때도 상황 고려해서 해야 된다. 비례원칙에서 그런 얘기 있었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사안마다 따져봐가지고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릴 문제지 뭐가 항상 우선한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응? 미리 얘기했어요. 뒤에 나올 거. 이걸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 동그라미 1번 어디서 나온다고? 법적 안정성. 응? 근데 시험 문제 틀리게 하면 맨날 법률 적합성 원칙에서 도출된다고 틀리게 만듭니다. 조심. 그 다음에 다만 이제 그 셋째 줄에 보면 이건 그냥 과거 독일 얘기니까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신뢰보호 원칙에 해당하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다라고 말하는 법이 또 두 개 소개되어 있어요. 아까 관습법 중에 행정선례법, 행정선례 신뢰했잖아. 국민이 일반 사람들이 대다수 그렇게 되는 거라고 신뢰하면 일종의 관습법으로 인정하는 논리가 바로 바탕에 신뢰보호가 깔려 있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법 똑같습니다. 국세기본법, 행정절차법 대표적인 예입니다. 응? 법 이름 두 개 꼭 체크하시고. 응?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48쪽에 가서 쌍가로 3번 적용 요건. 자 무슨 말이에요? 국민이 행정기관이 한 조치 신뢰했다. 나의 신뢰를 보호해달라고 주장해서 보호받을 수 있으려면 이러이러한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하고 우리 대법원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응? 판결 읽어보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국민이 국민이 믿게 만드는 행정기관의 어떤 조치가 먼저 있어야 돼. 그걸 행정기관의 선행조치라고도 표현하는데 우리 대법원은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민이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해보세요. 먼저 국민이 믿게 되는 어떤 행정위원회 언동이 먼저 있어야 되겠지. 건축허가 해주겠다, 세금 면제해주겠다 등등. 그래서 먼저 행정위원회 공적 견해 표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 국민이 어떻게 돼? 신뢰를 했어야 되고 그렇게 된다고. 신뢰했어야 되고 그렇게 신뢰한데 뭐가 없어야 돼? 잘못, 즉 귀책 사유가 없어야 돼요. 믿은데 잘못이 없어야 돼요. 귀책 사유가 없어야 되며 그리고 가만히 믿고 마음속으로 정신상태로 믿고 있었다. 이걸 보호한다는 게 아니라 믿고 행동으로 옮긴 게 있어야 돼요. 그 행동한 걸 보호한다는 거지 그냥 정신상태를 보호한다는 게 아닙니다. 믿음. 그래서 행위를 했어야 돼요. 응? 그리고 문제가 되는 상황은 어떻게 돼? 행정위원회 허가해준다. 애초에 공적 견해 표명 해놓고 막상 신청하니까 허가 거부한다든지 행정위원회 애초에 한 공적 견해 표명에 반대되는 행동을 해서 국민의 이익이 침해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허가해준다고 상대방 국민한테 약속을 했는데 막상 허가 내줄 단계에 와서 보니까 허가를 내주면 공익에 큰 지장이 생길 우려가 크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 제3자가 이제 다른 사람들, 다른 국민들의 이익이 크게 침해될 우려가 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허가해준다는 약속 안 지켜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없어야만 어떻게 돼? 행정기관이 그 신뢰보호 주장을 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게 허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이거 꼭 읽어보고요. 자, 이 중에서 이걸 좀 두 가지 요건이 특히 중요합니다. 응? 뭐냐? 지금 순서대로 나와있어요. 방가루 1번. 행정청의 선행조치 내지 공적 견해 표명이 있을 거 어디고 있죠? 이 부분 되게 중요한 많이 들어있어요. 시험에 단골 나오는 부분이. 그래서 우리 용어를 정리하면 학자들은 선행조치라는 말을 선호하고, 응? 행정기관이 먼저 조치를 했어야 된다. 믿게 만드는, 그지? 근데 우리 대법원은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는 말을 씁니다. 응? 큰 차이는 없는데 아주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어서 판례가 조금 더 좁게 보려는 시각이에요. 어쨌든. 자, 그러면 뭐 동그라미 1번은 뭐 굳이 설명을 생각해도 됩니다. 그죠? 1, 2번까지는 자, 1, 2, 3번까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좀 읽고 지나가세요. 4번을 보세요. 4번. 또 오늘 4번이 중요합니다. 자, 국민이 믿게 만드는 행정기관의 말이나 행동, 언동이라고 표현하죠. 그건 뭐야? 꼭 명시적인 것만 이래야 돼요? 묵시적인 것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응? 묵시적인 거. 우리 아까 비과세 관행 잠깐 나왔었는데 세금은 세무서장이 누구한테 세금 부과할 수 있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어떤 이유로 수수료 확대하기 위한 이유가 아닌데 어떤 이유로 세금을 계속 부과 안 해오고 있다면 묵시적으로 뭐야? 세금 부과 안 하려는 행정기관에 의사가 있다. 이렇게 보여질 만한 게 인정이 되면 그러면 뭐야? 비과세 관행이 성립됐고 그걸 신뢰한 국민은 보호돼야 된다. 이런 판결이 나와. 그래서 세금 갑자기 왕창 부과한 거는 위법 이런 판결이 내려진단 말이야. 응? 그래서 묵시적인 것도 응? 예를 들어서 뭐 또 어떤 술집이 있는데 뭘 위반해가지고 뭐 영업정지 같은 거 받게 될 지금 상황인데 행정위원회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 조치를 안 해. 그래서 이제 뭐 한 1년, 2년 지났어. 상대방 까맣게 있고 이제 아무 조치 없다 끝난 줄 알고 있었는데 뒤늦게 영업정지 조치 이런 거 하면 어떻게 돼? 응? 그러면 아니 아무 조치가 없어. 영업정지 같은 조치를 안 하고 내버려 둔 거 있지 알면서도 그건 일종의 묵시적으로 그냥 넘어가겠다. 응? 이런 의사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영업정지 못할 수도 있어요. 행정기관 했다면 위법이 되고. 자, 그래서 4번의 키워드는 묵시적인 경우도 인정될 수 있다는 거야. 응?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중요합니다. 뭐야? 위법한 행정행위도 신뢰 보호받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얘기했잖아 이거. 아까 무슨 얘기 들었어? 어떤 사람한테 허가를 해줬는데 위법한 허가를 해줬다. 근데 상대방은 아무 문제 없다. 잘못 없다. 위법한 허가니까 신뢰 보호해서 위법한 허가지만 유지시켜달라. 이거 될 수 있죠? 이것도 조심해야 돼. 행정기관이 적법한 조치한 것만 신뢰했다고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위법한 조치도 뭐야? 경우에 따라 보호될 수 있는 거예요. 믿으면 적법이라고 국민이 믿고 따른 거에. 응? 여기 두 가지 공부해야 되거든. 하나는 뭐예요? 위법한 행위도 포함된다. 신뢰 보호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 하지만 위법도 정도가 있다. 그죠? 위법이 중대하고 명백한 정도의 위법이 있으면 무효로 봅니다. 따라서 키워드 두 번째 포인트, 두째 줄에 무효인 행정행위. 응? 자, 무효인 행정행위는 위법이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다는 거야. 명백하다는 말은 일반 보통 사람의 기준으로 봐도 위법이라는 게 분명하다는 거거든. 그런데 본인은 위법이 아니고 적법이라고 믿었다? 그건 본인에게 잘못했다 이거야. 그래서 보호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무효인 행정행위는 어떻게 돼요? 신뢰보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무효도 위법이긴 한데 위법이 아주 심한 위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위법 정도에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위법 있는 행위하고 무효인 행위가 있는데 취소할 수 있는 정도의 경미한 위법 있는 행위는 신뢰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조심. 그 다음에 6번 국민이 믿게 만드는 행정위원회 공적 견해 표명은 반드시 처분청 자신만이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소속 공무원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자 건축 허가해주는 권한은 시장의 권한이다. 그런데 시장이 도장 찍어야 이제 허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일반 사람이 이제 시민이 시청에 찾아가서 담당 공무원 만나서 상담하고 담당 공무원이 허가 나갑니다. 분명히 약속했다. 그죠?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허가된다. 허가해 주겠다는 것도 이것도 행정위원회 공적 견해 표명으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응? 상황에 따라. 그래서 시장이 직접 안 했더라도 시장을 보조하는 이제 소속 담당 공무원이 한 언동도 신뢰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응? 6번 중요. 그죠? 여기까지 4, 5, 6 이 세 가지가 매우 중요. 그러면 관련해서 판례 점검해 보죠. 뭐야? 행정기관에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첫 번째, 행정기관이 국민이 믿게 만드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는 걸 했어야 그걸 믿은 거 보호 주장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공적 견해 표명 판단은 자 밑줄 친 부분 셋째 줄 뭐만 갖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반드시 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 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 조직상의 형식적 권한만 가지고 따질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건축허가 권한은 시장의 권한이다. 하지만 실제 보면 밑에 담당 공무원들이 다 일처리하고 마지막 결재만 맞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만 가지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 내 지위와 임무 등 여러 상황적 요인 등 여러 가지 실질적인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국민이 믿은 거 보호 대상이 되는 행정위원회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는지를 판단 내려야 된다 이겁니다. 응? 이게 잘 나오는 판례 알아두고요. 자, 그 다음에 비과세 관행 성립 요건 뭐 이런 거는 조금 요거는 조금 건너뛰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응? 다만 조금 중요하긴 한데 시간상 좀 건너뛰읍시다. 자, 다음 페이지. 자, 50조 가고 51조 보면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인정된 사례와 인정되지 않은 사례 이렇게 나눠놨죠. 그러면 왼쪽에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인정된 사례, 일단 신뢰보호 주장의 첫 번째 요건은 충족이 된다는 거죠. 나머지 요건도 충족돼야 보호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중에 시험 문제에 잘 나왔던 거 2번 이건 뭐 설명도 길게 있고 해서 중에 비과세 관행 성립됐다고 인정한 겁니다. 2번은 생략하고 2번 중시. 그 다음에 3번 중요. 자, 3번을 보면 조금 아까 어떤 게 있었냐면 국민이 신뢰하게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랑 꼭 처분 행정청 본인이 직접 해야만 하는 건 아니라 그랬죠. 밑에 담당 공무원이 하는 것도 인정될 수 있다 그랬죠. 뭐 보고 판단해? 형식적인 권한만 갖고 판단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자, 3번 판례를 보면 보건사회부 장관, 현재로 따지면 보건복지부 장관이겠죠. 자, 과거에 보건사회부 장관이 신문에 공고를 냈다. 뭐래요? 의료 취약지. 그러니까 우리 지방 가면 시골 지방 가면 병원이 없잖아 많이. 그죠? 그래서 말하면 지방에 병원을 운영할 자 모집한다고 공고를 하면서 뭐 했대요? 지방에 병원을 설립 운영하는 자들은 각종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 감면토록 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야. 응? 그래가지고 저 강원도 홍천군에 어떻게 했어요? 홍천군에 이 현대그룹이 땅을 사가지고 무슨 춘해병원인가? 병원이 그런데 그 땅을 사서 거기 병원 건물을 짓고 병원을 설립 운영을 했어요. 응? 그런데 홍천 군수가 그 땅 사고 건물 짓고 한 거에 대해서 재산세를 왕창 부과한 거야. 응? 그러니까 현대 측에서 뭐야? 아니 세금 감면해 준다 가지고 병원 땅 사고 병원 졌는데 아니 홍천 군수가 웬 세금 부과? 이건 세금 부과 조치는 신뢰 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는 세금 부과 조치 위법. 세금 부과 취소해라. 행정소송한 거예요. 응? 자, 여기서 쟁점이 뭐야? 쟁점 중에 하나가 보건사회부 장관이 세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냐? 아니죠. 보건사회부 장관이 무슨 세금을 부과 감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조직상의 형식적 권한상으로는 전혀 세금 부과 감면 권한 없는 자입니다. 그럼 보건사회부 장관은 그런 세금 감면권이 없는 자가 한 말을 믿었냐? 이거는 믿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신뢰 대상이 되는 게 아니다. 응? 이게 이제
홍천 군수 측의 주장이겠지? 응? 그러니까 신뢰보호 대상 되는 조치는 없었던 거고 공정구조의 세금 부과는 적법이야 이런 식으로 나왔겠지? 그런데 이 현대 측에서는 병원 지은 측에서는 뭐라고 했어? 아니 그 우리 판례 뭐 형식적 권한만 갖고 판단할 게 아니라며 실질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해야 된다 이거 아니냐? 응? 그러면 보건사회부 장관은 세금 감면 권한이 없는 자지만 그 두째 줄인가 보면 그 위에 과거에 이제 내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세금을 감면토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다 이거 다 뒷받침하는 발표를 했다. 그럼 권한 있는 자가 그렇게 또 하겠다고 뒷받침하는 것까지 다 종합해서 살펴보면 결국은 뭐로 봐야 돼? 보건사회부 장관의 이 발표는 권한 있는 자가 한 것과 똑같이 볼 것이다. 결국 공적 견해 표명으로 인정이 됐고 따라서 어떻게 돼? 이걸 믿고 세금 감면된다고 믿고 병원을 설립한 자에게 세금 부과 조치는 신뢰보호에 어긋난 위법한 세금 조치 취소 세금 안 내고 되는 거로 해결이 된 거죠. 응? 자, 그래서 3번 판례 꼭 알아두고 5번 이제 또 삼천교육 얘기 또 나오더만 그죠? 설명 생략 삼천교육 때 피해자들에게 보상한다고 대통령이 약속까지 해놓고 안 지켰어. 응? 5번 이거고요. 그 다음에 6번은 일명 대순진리의 사건 중요합니다. 응? 6번은 어떻게 했어? 종교회관 짓기 위해서 토지 종교회관을 짓기 위해서 마땅한 땅을 물색을 했는데 충주시 외곽에 있는 야산을 끼고 야산하고 논하고 이렇게 붙어있는데 거기가 아주 이 풍경도 수려하고 좋다. 응? 대순진리 측에서 거기서 땅을 사가지고 종교회관을 짓고 싶어해. 근데 그 땅이 논이야 농지로 돼 있는 거야. 농지에는 건축을 못해. 응? 땅을 사기 전에 어떻게 했어? 시청에 알아본 거지. 가서 담당 공무원에게 우리가 저기 농지로 돼 있는 그 지역의 땅을 사가지고 건축을 하려고 한다. 종교회관. 응? 그러려면 이 토지가 농지로 지정이 돼 있으면 건축을 못하니 건축이 가능한 대지로 용도를 바꿔달라 이거야. 바꿔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담당 공무원들이 의논하거든요. 된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 말 믿고 땅을 샀단 말이야. 논을 샀어. 그리고 건축 준비를 착수하고 이제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먼저 농지가 대지로 바뀌어야 되니까 말한 대로 건축 가능한 땅으로 바꿔달라고 형질 변경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돼? 이번에는 거부가 된 거야. 응? 그러면서 거부한 이유가 거기는 우량 농지이기 때문에 그대로 보존해야 될 공익적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건축 가능한 땅으로 못 바꿔준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대순진리는 그러면 애초부터 안 된다고 했으면 안 샀잖아. 땅을 논을 괜히 샀잖아. 그래갖고 약속 안 지켰다고 신뢰보호 위반에 소송 들어간 거야. 응? 그래서 최종 대법원 판결은 뭐야? 두 가지가 쟁점이 있어. 하나는 여기 저 시장이죠? 누구지? 그죠. 충주시장은 이 형질 변경이라고 토지 건축 가능한 땅으로 바꿔주는 최종 권한자는 시장 나야. 내가 말한 적 없다. 밑에 애들이 한 거지. 응? 그러니까 이거는 시의 공식적 견해 표명이라 할 수가 없다. 공적 견해 표명. 이런 주장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이건 깨지는 거지. 반드시 시장이 직접 해한 것만 공적 견해 표명으로 인정돼? 아니잖아. 밑에 보조하는 담당 공무원들이 한 것도 상황에 따라서 인정되죠. 그러니까 그런 주장은 안 먹히는 거 그지? 두 번째는 쟁점 뭐야? 그 우량농지로 보존해야 될 공익적 필요성하고 이거 해준다 그랬다가 거부함으로써 상대방 측이 입는 피해하고 따져본 결과 대순진리의 측이 입게 되는 피해가 훨씬 더 크다. 그러므로 뭐야? 해줘야 되는 거다. 응? 그래서 안 해준 것은 신뢰원칙 위반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응? 그 다음에 11번 꼭 체크하세요. 11번 체크하고 그 다음에 거기 51쪽에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나왔죠? 네. 자, 1번 키워드가 뭐냐면 두째 줄에 착오입니다. 아까도 잠깐 나왔었죠? 행정위원이 십수년 동안 모르고 있다가 착오 나중에 발견해서 바로 수정한 거 신뢰보호 위반되는 거로 볼 수 없다. 응? 마찬가지 논리죠. 자, 장기간 동안 세금을 부과 안 해왔대요. 근데 그거 알면서도 세금 부과 안 해왔다면 달라집니다. 상황이. 근데 이건 그동안은 몰랐잖아. 행정위원이. 모르고서 착오가 있어서 세금을 부과 안 해온 거라면 그럼 상대방한테 세금 부과 안 하겠다는 어떤 공적인 견해 표명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야?
비과세하겠다는 그 견해가 그 의사표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응? 착오로 인한 것이었다면, 응? 따라서 뭐야? 다시 세금부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요. 첫째 줄에 추상적 질문을 해왔어요. 추상적 질의. 그러니까 상대방 국민이 행정기관에 아주 추상적인 질문을 해와서 행정기관 담당 공무원도 어떤 답변을 했어? 일반론적인 얘기만 해줬어. 그냥. 주로 이제 시험은 일반론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줄여 나옵니다. 응? 그런 거는 행정기관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응? 그 다음에 중요한 거 4번 판례. 네. 그대로 나옵니다. 본문장 그대로. 민원의 상담 차원에서 안내 중에서 공적 견해 표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6번 판례 중요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위원이라고 결정한 거 있죠? 헌재위원 결정. 네.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네. 6번. 자, 그 다음에 7번 매우 중요. 뭐 상세히 다 설명 못 하겠습니다. 판례가 워낙 많아. 6번, 7번, 8번, 9번. 예, 다 시험 나온 거 말고. 9번. 그 다음에 예, 주로 시험 나온 거로 말하면 15번, 예, 16번, 예, 15번, 16번, 예, 18번, 예, 그다음에 20번, 21번, 22번, 24번. 네. 4번. 예, 그다음에 54쪽으로 가 보세요. 28번도 나온 것 같긴 한데 아주 간단하게 짤막하게 나온 것 같아서 이건 뭐 정확치는 않습니다. 응? 그래서 조금 건조되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30. 예, 좀 넘어가도 괜찮아요. 응?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번호 말한 거는 시험에 최소 한 번 이상 또 나온 판례가 계속 나오는 추세 경향이 있기 때문에 판례들을 잘 읽어보세요. 응? 이제 우리가 행정법에서 판례가 많이 소개되는데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원래 우리가 이제 우리 기본 강의라는 이 성격은 이 판례까지는 다 커버할 수가 없는 시간적 제약이 있어요. 응? 지금 이렇게 이런 정도 판례를 상세히 언급하면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서 아마 오히려 지루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좀 판례를 더 많이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그래서 기본 이론에 더 충실하게 이렇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응? 자, 그리고 이 강의를 동영상으로 듣는 분들한테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이번 강의까지 여기서 일단은 멈추고 우리 학원의 실강의하고 좀 진도가 지금 촬영하고 일치하지가 않아서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일치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부터 들어도 크게 지장이 없는 부분에서 진도를 맞춰서 진행을 하면서 실강도 하고 분강도 그렇게 먼저 찍고 그 중간의 부분은 나중에 이제 한 거를 다시 또 올리도록 그렇게 찍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 그걸 조금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 실강 듣는 분과 실강 듣는 분하고 동강 듣는 분하고 이게 양쪽을 타협시킨 거예요. 지금 이 실강 진행 과정상. 그래서 조금 그 점 양해해서 그러면 다음 강의부터는 어디를 하느냐? 딱 일치시키기 위해서 2권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시죠? 2권이 이제 행정 절차, 정보 공개, 개인정보 보호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부터 진행하니까 다음 시간에 2권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